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글 한 편 읽어 드릴 겁니다. 제목이요. 읽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이고요. 정끝별이라는 한 작가분이 독서, 읽는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풀어놓은 글이에요. 정끝별, 이름이 참 독특하죠? 시인이시고요. 1988년에 시인으로 등단하신 작가분이시니까 연세가 많으시겠어요. 당시의 이름으로서는 좀 정말 좀 파격적인 이름이었겠다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독서론 한번 읽기론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책의 책장에는 끝자가 없다라는 구절은 내가 즐겨 인용하곤 하는 보르헤스의 문장이다. 이 문장은 줄줄이 새끼를 치면서 또 다른 문장들을 끌어올리곤 한다. 책의 책장에는 서열이 없다. 책의 책장에는 주인이 없다. 책의 책장에는 없는 것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책의 책장에서 꺼내 읽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책이 반드시 어떤 책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썩지 않는 비닐로, 저도 처음엔 이 말에 잘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더더욱이나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났던 문장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도 같아요. 꺼내 읽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책이 반드시 어떤 책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구절이 노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요, 세상에는 수만 권의 책들이 있고, 수만 권이 뭡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하루에 몇만 권씩의 책이 쏟아진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도. 정확한 수치인지 확인해 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 중에 나의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세상에는 읽어야만 하는 책도 많지만 시간이 아까운 그런 책도 많다 그런 얘기들서부터 책을 읽고 무언가 교훈을 얻거나 책을 읽고 무언가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 소용이 무엇인가 라고 거세게 의견을 표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었고요. 그런 얘기들에 저도 좀 공감을 하기도 했죠. 책은 카프카의 말이나 아니면 그 박웅현 선생님 같은 분은 책은 도끼로 내리치듯이 나에게 그런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내 삶에 어떤 큰 깨우침을 줄 수 있어야만 책이다. 그런 말씀들도 하셨지만 한 방에 그런 큰 깨우침을 주는 그런 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히 굉장히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혹은 계속 생각할 거리를 주는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 내
이 마음을, 정신을 붙잡고 있는 그런 책들이 한 방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책들이, 그 아사무사했던 것들이 나에게 어떤 큰 방향으로 전환하게 하거나 큰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아사무사했던 혹은 소소하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들의 울림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내 안에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질 때 디렉터, 지휘자는 나겠죠? 그럴 때 그런 큰 인생의 도약, 인생의 성숙,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제 나름의 독서론, 책 읽기에 대한 저의 생각, 이런 것들도 정립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사 이 말이 제게 제 눈에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다 여기까지 와요. 사람들은 썩지 않는 비닐로 코팅까지 씌운 책들을 마구 찍어댄다. 책장은 너무 쉽게 채워지곤 한다. 맞아요. 제 책장 이제 좀 비워가고도 싶어요. 미끌미끌 반짝반짝 책들의 난 분분이여, 우리는 너무 쉽사리 쓰고 너무 쉽사리 읽고 너무 쉽사리 버린다. 이런 잡식성과 날림의 풍토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화하는 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독서라고 다르겠는가? 오늘 금요일이어서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 텍스트 캐릭터에 활자에 집중하면서 그냥 읽어야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정말 무엇을 읽던지 어느 편을 읽던지 깨달음이 커요. 막 몰려와요. 보레스가 세계적인 독서광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읽으며 되읽고 뒤바꾸곤 한다. 그에게, 보레스에게 있어서 읽는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꾸었던 꿈을 다시 꿈꾼다는 것이다. 그 꿈을 삶으로 산다는 것이다. 이때 읽는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영혼을 들여다본다는 것이고, 누군가 지나가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이 말도 또 공감이 되네요. 이때 읽는다는 것, 한 편의 소설을, 한 편의 에세이를, 한 편의 시집을 읽는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그 작가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책을,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그 독서 모임 같은 그런 공간에서, 혹은 친구와, 혹은 연인과 부부와 어떤 한 권의 책을 같이 읽는다거나, 내가 읽었던 어떤 책을 읽었다는, 심지어는 아주 감명 깊게 보았다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도 굉장한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비슷한 정서적 코드를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상당히 깊은 강도의 같은 경험, 간접 경험을 했다는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서로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패스포트, 이 인증이 된다고 할까요? 요새 표현처럼 한다면 본인 인증처럼 나 이런 사람이요 라는 것에 대한 어떤 표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읽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누군가 지나간 것을, 지나간 길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읽는다는 것은 삶의 거품과 그 앙금들을 휘저 맛본다는 것이죠. 간접적이더라도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농도 짙은 경험을, 어쩌면 현실에선 할 수 없을 그런 경험을 아주 꼭꼭 씹어서, 아니면 아주 처절하게, 아니면 아주 기쁘게 그 경험을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해보는 그 모험의 여정을 한가운데로 정면 돌파하는 그런 경험을 맛본다는 거죠. 내게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통로이다. 내가 세상을 파악하고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제 경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요. 이거 실제로 내 인생에서 경험을 한다고 하면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참 방황을 하거나 한참 고행을 하거나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어쩌면 아주 불의의 사고, 어쩌면 전쟁과 같은 무서운 그런 경험들도 제가 겪어서 다 알아야 한다고 하면 인생이 너무 짧고 일회성인데 못 돌아오면 어떡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독서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배우죠. 성장하고, 인생이 뭐구나. 세계가, 세상이라는 게 뭐구나. 인류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왔구나. 어디로 어떻게 갈 건가. 그런 것. 얼마나 가성비 좋은 여행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여행하느라고 시간과 돈과 피로함을 쏟았는지 모르겠다 싶기도 해요. 나름 또 그 직접 경험의 가치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말은 아니고요. 독서 이야기를 예찬을 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내가 세상을 파악하고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그것은 온몸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발견과도 같은 것이다. 그 발견의 길에 지도가 있을리 만무하다. 한 책을 읽다 그 책이 나를 감동시키면 그 다른 책이나 연관된 다른 책이나 다른 저자의 책을 찾아 읽으면 되는 것이다. 릴레이 마라톤처럼 말이다. 이처럼 릴레이식 읽기를 통해 독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바로 나의 취향이고 개성이다. 좀 더 욕심을 내본다면 좋은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안목이다. 이 책이든 저 책이든 일단 읽어본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이제 안목이 생기는 거죠. 사실 어떤 분들이 미리 경험해서 본인의 안목을 전달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안목을 탐하기도 하죠. 나의 길잡이로 삼으려고 찾아보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자신만의 그 안목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만의 그런 책 지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아주 개인적인 가치관, 하나의 가치관, 인생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완성시켜 가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요. 제 경우엔 예전엔 설마 독서 아니고도 여러 길이 있지, 독서를 하지 않는다,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인생의 어떤 도달점, 그것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도달하지 못하는 건가? 알지 못하는 건가? 성공하지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독서 그 자체가 아니라 읽는다는 것, 혹은 책 그거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그 수많은 사유의 시간들, 나와 대면하는 시간들, 그리고 타자와 세상과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시간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독서를 하는 사람과 책을 읽는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인생의 두터움의 차이는 그 양에 비례해서 하고 말고의 차이를 넘어서 하더라도 그 두터움의 두께에 따라서도 얼마나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인생에 얼마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이 차원이 다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요즘은 하게 돼요. 어쩌면 이것도 종교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독서교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각자 다 자신만의 어떤 그 독서 예찬론자, 이런 사람들의 독서 교구, 그 사람들은 독서 교주야? 이런 생각들도 저 혼자 해보는 때도 있곤 해요. 독서도 그것을 탐닉하다 보면 이 종교와 또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것이 뭐와 유사하던, 뭐와 닮아 있던 그것과 무관하게 나에 대한 호기심, 나에 대한 신뢰와 사랑, 이런 것들, 나의 중심, 이런 것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고 다양한 아주 풍부한 독서의 경험을 한다면 아주 뿌리 깊은 나무, 아주 뿌리 깊은 샘물, 어쩌면 하늘 속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생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정도로 미셸은 예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책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래서 본인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 이 책이든 저 책이든 일단 읽어본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낭독해 드렸어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때문에 내가 추천하는 책들이란 또 다른 좋은 책들을 배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발견에 도달하는
그런 읽는다는 행위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일전에도 이런 청탁을 받고 머리를 지끈거린 적이 있었다. 고육지책으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3권의 책으로 타이틀을 바꾸어 원고지를 메웠던가 그런 것 같다. 그동안 읽었던 책들도 적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내겐 앞으로 읽어야 할 책이 더 많다. 읽는 책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느낌, 다른 맛으로 나를 감동시키곤 한다. 심지어 나는 그날그날의 날씨와 기분에 따라서도 다른 책들이 떠오르곤 한다. 그러나 추천할 3권의 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망설이는 다른 이유는 읽을 만한 책이 있는 것이고 읽어두면 좋은 책이 있는 것이고 읽어야만 할 책도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것도 핑계다. 진짜 이유는 선택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양서들이 나의 발목을 올가매고 있는 데 있다. 그렇다고 한없이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일단 편의적인 기준을 세워본다. 2번 이상 읽은 책들일 것, 읽을 때마다 그 맛이 다르게 감동적일 것. 이 정끝별 시인이 추천하고 있는 3권의 책이 있어요. 다 제가 좋아하는 아주 애정하는 책들입니다.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한 권과 로맨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멋진 책이죠. 제가 언제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의 단편을 통으로 한 편 낭독해 드릴게요. 그리고 죽음의 한 연구 박상용 님이 지으신 너무나 긴 문장을 가지고 있는 저를 아주 질리게 만들었던 그런 책을 또 권하고 계십니다. 그 책도 또 제가 더 확실하게 섭렵이 되고 나면 소개를 한번 드리는 일이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중에 어린 왕자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읽어드릴까 싶어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너무 이른 듯하지만 나의 6살짜리 딸도 이미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나는 이 책을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받아 그때 처음 읽었고 고등학교 때 읽었고 대학교 때도 읽었고 최근에도 읽는다. 그 짤막짤막한 잠언의 언어들은 마치 영혼의 수위 혹은 벤의 옷과도 같다. 사막과 별과 장미꽃을 맛볼 줄 아는 시인의 길들인다는 것은 말이지, 꽃이 아름다운 것은 말이지, 나는 어린 왕자의 목소리와 어조를 정확히 맛보았고 그의 머리 색깔과 목도리 색깔까지도 맛보았다. 그래요. 책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요. 또 마음으로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요. 만져지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책이라는 게 TV처럼 그렇지 않지만 글자가 들려요. 글자가 들리고 글자가 만져지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솔직히 오디오북에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지는 제가 경험이 미처 모르겠고요. 이 인쇄된 책은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람차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정끝별 시인의 독서 예찬론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제가 어린 왕자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릴까 해요. 원래 이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부분을 통으로 다 낭독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수다 떠는 가운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흘러서 그 중에서도 일부만 좀 소개해 드립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는 내 이야기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린 왕자예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고 말고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만일 어떤 별에 있는 꽃 하나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만 바라봐도 아늑해지지. 어느 별에나 다 꽃이 핀 것 같고 그렇겠지.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마시라고 준 물은 무슨 음악 같았어. 음악. 도르래랑 밧줄이랑 그것들 때문이야. 아저씨도 생각나지? 참 좋았어. 그랬구나. 아저씨는 밤에 별을 쳐다보겠지.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게 더 잘 된 거야. 내 별은 아저씨에겐 여러 별 중 어느 하나일 거야. 그러면 어느 별을 바라봐도 다 좋을 거야. 어느 별이고 다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나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줄게. 그는 또 웃었다. 여기서도 그는 어린 왕자입니다. 아, 꼬마야, 꼬마야, 난 너의 그 웃음소리가 좋구나. 바로 이게 내 선물이야. 물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사람들에겐 별이라고 다 똑같은 별이 아니거든.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겐 별은 길잡이가 될 거고 어떤 사람들에겐 작은 빛에 지나지 않을 거야. 학자들이라면 별을 수수께끼로 생각하겠지. 내가 만난 한 상인한텐 별은 황금이야. 그러나 별은 말이 없어. 아마 아저씨가 보는 별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내가 그 별들 중에 어느 별에서 살고 있고 그 별들 중에 어느 별에서 살고 있고 그 별들 중에서 어느 별에 내가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들은 모두 웃고 있는 것으로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의 슬픔이 가라앉으면 걱정하지 마. 슬픔은 언제나 가라앉으니까. 그렇게 되면 가라앉으면 나를 알았다는 게 기쁘게 생각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일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테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재미로 창문을 열 때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고 웃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테지. 그래, 별들이 항상 나를 웃긴단 말이야. 그럼 아저씨가 미친 줄 알 거야. 내가 아저씨한테 너무 심한 장난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별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을 한아름 가져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있잖아, 아저씨. 참 흐뭇할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볼 테야. 그러면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를 달고 있는 우물로 될 것이고, 그 별들이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참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방울을 5억 개나 갖게 되고, 난 샘을 5억 개나 갖게 되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 책을,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선물 받았었거든요. 88년도에 저희 아빠의 회사에서 전산 담당하는 언니로 일하던 어떤 한 그때의 직장 여성이었겠죠. 이름도 기억이 나요. 사인도 있네요. 홍경이라는 언니가 저에게 선물 주었던 책이에요. 여기는 제 이름이 적혀 있지만 미셸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생일 축하한다 라는 메시지가 책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물 같은 그런 하루 되세요. 날마다 생일 아니셔도 날마다 생일 같은 그런 날 되시길 바랄게요.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